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조합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두 분 정진해서 매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이게 바로 입법권의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여당 측에선 국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절차다, 정당하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 야당 측에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당장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은 아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죠. 선출직이 아닙니다. 네. 지금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다. 네, 한덕수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상황을 바꾼다거나 급격한 전국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혹여나 생길 수 있는 국가의 위기에 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해당 거부했던 법안들을 6개를 살펴봤는데요. 네. 모두가 특히 4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법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안정, 재해 대책, 재해 보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민생과 관련된 법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 네. 사실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법안을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보냈다, 거부권을 네, 행사했다라고 거부권 하는 행사했다. 것은 네. 지금 본인의 역할, 본인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그 과거의 윤 대통령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쥐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민생과 관련이 되고 또 여야의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면은 하루속히 좀 통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정 의원님 말을 정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에서의 역할은 좀 본인의 그 권한을 좀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란 네. 대변인? 그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이렇게 헌법이 예정한 그 대통령의 권리 때문에 생긴 권한 대행이 네. 지금 현재는 행정부의 수반인 겁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헌적인 입법이 막 계속 나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양곡관리법 위시한 농업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재정 부담, 왜냐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수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거부권 행사되고 네. 또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 관련된 법도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또 기업의 또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때문에 지금 거부권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도 그 고건 그 권한 대행이었죠. 예, 그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네. 예,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여야의 쟁점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의 어떤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정신에 의해서 거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입장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요, 지난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을 과연 공포할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이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한 총실 측은요, 모든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먼저 우리 김혜란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서야 겨우 수사기관이 일원화돼서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특별 검사를 뽑아서 다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시작된다는 건데 이거 지금 적절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보지도 않고 일단 국민적인 물론 그 관심과 요구가 있는 건 알겠지만 특검이란 이유로 통과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공세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네 번째로 지금 발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 제의 요구를 그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 대행이 되셨지만 그 이전에 그 제의 요구권을 건의했었던 그 국무회의의 장이었던 국무총리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이유로 계속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 제의를 요구했던 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지적을 했었던 위헌적인 요소가 조금도 수정이 되지 않고 네, 그대로 수정이 전혀 없었다. 예, 그대로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권한대행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통과하고 공포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네.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진짜 그 입법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반복적으로 네 번째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에 네, 대해서 네. 여야 협의를 좀 하고 통과될 수 있게끔 이대로 가면 사실 뭐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지금 탄핵하겠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을 했을 때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 그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니까 또 과반으로 야당만으로 뭐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또 네네. 견해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여야가 즉각 또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는 이걸 거부권을 하면 뭐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교착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네.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는 그 민주당 측의 비상행동 개시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네.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탄핵의 그 결과를 이끌어내셨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이런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신중해야 될 것과 신속해야 될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신속한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판결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고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특검법 관련해서도 저는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지만이 지금 국정이 혼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정을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없었던 법안을 바로바로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특히 내란 특검법이나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탄핵을 했던 사실은 탄핵에 동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신속하게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법륜스님의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건데 비상사태라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계엄을 잘못해서 비상사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초당적으로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저희가 지금 뭐 야당이라 야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이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배경 중에 하나이고 지금 탄핵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는 네.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치 중인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목세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관심인데요. 자, 민주당은 23일 그리고 24일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 헌재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이거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이고 그렇죠. 또 3명을 더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신속하게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후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자질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얘기하면서 저는 좀 민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벌써 오늘도 그렇고 거의 환율도 1,450원 정도가 됐고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거의 뭐 1,500원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경제적인 그 손해를 봤을 때는 뭐 900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수입하는 업체들 모두 다 위기인데요. 사실 이런 경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은 서명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한 권한대행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 권한대행 자 어디까지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왜 6인 체제가 되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지금 사실 들어볼게요. 9명이어야 되는데 국회 목세 추천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야당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미뤄져 그렇기 왔다. 때문에 네. 지금 계속 그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네,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됐는데 신속하게 심리가 되지 않고 그 직무 집행이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겁니다. 네. 6인 체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유지된 것은 야당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부족해서 심리가 안 되면 본인은 심리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탄핵 소추가 되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만 계속 정지되어 네.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고 부분적으로 위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심리는 진행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구제를 특별히 해줄 정도로 네. 지금 그 6인 체제를 계속 그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 야당의 책임입니다. 지금 신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연시켰던 건 야당이다 갑자기 이제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신 탄핵 거죠? 소추가 통과됐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임명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게다가 지난번 그 예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한 명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하려고 할 때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지 새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그 근거로 현상 유지만 해라. 네, 그때도 현상 어떻게 유지 권한대행이 주장이 있었군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거를 댔기 때문에 그때도 공석이 있었지만 이 황교안 직무대행이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고 비로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되어서 파면이 된 이후에야 뭐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촉발된 원인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싶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 국회 몫을 지금에서 뭐 이 3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마치 그 선수가 심판을 임명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의 지금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마치 재판관을 고르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임명할 수가 없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서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이 4명밖에 없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붕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 자체의 기관이 이러한 이유로 이걸 고집하다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 이것은 헌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야말로 서로 법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여야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논의 없이 법에 의하면 이렇고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이 극한 대치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붕괴되는 그 네. 권한이 붕괴되는 결과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박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6인 체제가 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여야가 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계엄,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네. 뭐 물론 예상했던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 시기와 그 방법 자체가 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빨리 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헌법이 바로 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5일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라면서 내란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또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 구성된 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2차 소환에 응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윤 대통령이 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과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이 상황들 먼저 우리 정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신뢰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네,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정말 거짓과 궤변으로밖에 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탄핵 심판 관련 서류와 관련해서 우편으로도 그리고 인편으로도 네. 전자송달로도 전송을 했지만 모두가 지금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줄줄이 거부가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정말 그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뭐 이런 말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뭐 관련 녹취록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계엄 당일에 얘기했던 체포해 잡아들여 그 발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가 또 발견한 것이 있죠.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보냈다더니 네.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 정말 국회를 밀고 또 군합발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날의 밤을 저는 정말 잊을 수 없고 아마 지금의 2030 또 젊은 세대들까지 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 그날 이제 탄핵 집회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그런 기억을 역사적인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왜 계속 피하며 네.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지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탄핵 그 심사에도 들어가야 하고 관련돼서 충분하게 법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언 그리고 주장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태까지 사실 뭐 수사 주체가 단일화되지 않아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이렇게 따로 소환을 하고 또 각각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네. 이랬던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이 네. 그 윤 대통령과 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 두 피의자에 대한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일단락되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하면 응하지 않을까 싶고, 네. 대국민 담화에서 뭐 정치적, 뭐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서류가 송달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미 기일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일이 잡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서면도 제출하고 또 변호인단도 꾸려서 지금 아마 변론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기일 통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서 어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에게 다가올 선거법 2심과 그리고 대북송금 1심 재판, 자, 이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송달 얘기 나왔는데요. 네네네. 예, 여기 그 침대 축구 이른바 그렇습니다. 재판 지연 뭐 계속 하고 계셨죠. 이사불명으로 첫 번째 송달 안 되고 그다음에 패문무죄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공시 송달로 뭐 그 1심 소송에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하기 위해서 공시 송달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서 먹고 자고 어디로 네. 출근하는지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매일 TV에서 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서류를 안 받아서 계속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항소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비로소 진행이 됩니다. 네. 이 기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송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야당의 대표인데 뭐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우리 법에 대한 지식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법꾸라지가 미꾸라지를 합성한 그 합성어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조인들의 그런 행태를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죠. 네. 일단 요거에 대한 반박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가 침대 축구 얘기도 나왔고 법꾸라지 얘기도 나왔는데 잠깐 우리 민주당 측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이자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당에서 대변인도 해보고 이렇게 뭐 당직을 맡다 보면 당대표의 24시간은 정말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재판에도 성실히 매번 다 준비를 하고 또 법원에도 출석을 하고 또 어떤 뭐 당의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정적 죽이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리한 수사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재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정치적으로 더 상대편의
정치적인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비서관이 송달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또 법조인 출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네. 일부러 받지 않고 피하고 저는 전혀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 1심은 이제 그러니까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을 받았던 사건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네,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이 강행 규정이니까 꼭 지켜라. 이게 말하자면 3개월 내로 항소심 633, 네. 3개월 내로 상고심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사건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사건과 거의 사실관계와 그 증거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기피 신청으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재판부에게 재판받기 싫은 그 두려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마음만 이해를 하겠다. 기피 사유는 될 수가 기피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애초에 공범은 같이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네. 따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병합 심리도 합니다. 병합 오늘 신청을 지금 이 해서. 미소는 이번 시간 처음 보는데요. 네. 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진도가 달라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을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심리는 사실 같은 재판부에서 공범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범이 뭐 5명인 사건이다. 이러면 그냥 시차가 있으면 5개 재판부에서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 사유는 되지 않으니까 이걸로 또 2, 3개월 지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시계는 네, 짧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게 또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그 결론은 곧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번 재판 결과 같은 경우는 감형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네. 감경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 교류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쌍방울 자체도 본인의 이익을 도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비용을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정말 저는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 그리고 이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또 보여줬는데요. 아직 저희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대법원까지의 심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